안녕하세요. 투자 뼈대를 만들어드리는 현금흐름 전문가 양제이션입니다. 일주일 만에 권리 분석 마스터하기 4강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로 대항력입니다. 사실상 경매 물건에서 우리가 인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대부분은 임차인의 보증금입니다. 이것은 해당 임차인의 대항력의 유무로서 정해지는 건데요. 이렇게 중요한 대항력, 오늘 이 영상으로 완벽하게 정리하세요. 화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이죠? 1983년까지만 해도 파트 1으로 끝났습니다. 경매는요. 물론 정보가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못했죠. 그런데요, 1984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되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서 전세 사기가 급증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 우리 임차인을 좀 보호해주는 법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탄생되었다. 임차인한테는 너무 좋은데 우리 경매인들한테는 매우 무시무시한 인수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이죠? 자, 파트 2는요. 딱 요 3개 하겠습니다. 대항력, 우선 변제권, 임차권 등기. 자, 누군가는 양재션님 왜 최우선 변제권은 뺐나요? 라고 말할 겁니다. 자, 다시 질문해 볼게요. 입찰자로서 권리 분석하는 이유는 두 글자로 뭘까요? 두 글자로 권리 분석하는 건 우리 인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최우선 변제는요, 인수금을 우리한테 더 추가로 만들어주는 애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뺐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의 인수를 가져다 주는 거는 대항력입니다. 우선 변제권도 사실은 인수를 가져다 주는 애는 아닌데, 조금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헷갈리는 포인트 또 나옵니다. 예?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헷갈리는 포인트를 바로 꼬집을 거예요. 자, 임차권은 이렇게 3개가 대표적이죠. 그 중에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중에서 뭔가 딱 중요하게 안 생겼어요. 글자가 대항력. 대항력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오줌을 싸야 돼. 어우 무서워 이러면서. 대항력은 무서운 거예요. 자, 왜 무섭냐? 저는요, 여러분 이렇게 법조문을 보잖아요. 약간 예술 작품 보는 것 같아요. 전혀 이게 글자로 안 보이고 그냥 약간 외계어. 삐럭길러 뺄랑 삐렁 이런 식으로 눈에 보여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자, 그런데 자, 대항력 한 문장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마음대로 다 살고,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다 살고 나갈 때 주인에게 보증금 받고 나간다. 여러분, 대항력입니다. 여기서 추가 조건을 더 넣을게요. 임대차 계약 중간이라도 집주인이 바뀌어도, 핵심은 이거예요.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의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다 살고 나갈 때 그때 주인에게 보증금 받고 나간다. 이게 대항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도 어렵나요? 다시, 주인이 매매로 바뀌든 상속으로 바뀌든 증여로 바뀌든 공매로 바뀌든 경매로 바뀌든 나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그냥 살고, 주인이 바뀌든 말든 나갈 때는 그때 나갈 때 주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나간다가 대항력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주인이 바뀌어도 기존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다 충족하고 나간다가 핵심입니다. 대항력. 근데 뭐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뭐랑 좀 비슷했죠? 방금 제 설명이 아까 파트 1에서 전세권이랑 비슷했죠. 전세권도 비슷했지 않았어요? 전세권이 왜 인수라고 했죠, 제가? 내가 기존에 계약한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살고, 그것 때문에 인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갈 때 당시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나간다. 즉, 경매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우리가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낙찰을 받고 우리가 이 사람 바로 내쫓을 수 있나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왜 못 내쫓죠? 기존의 채무자랑 맺었던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얘는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쫓지를 못해요. 낙찰받아도. 맞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중에 얘가 나갈 때 저보고 보증금을 달라고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 보증금을 뭐 한다고 표현을 할까요? 경매에서는 우리가 계속 두 글자 얘기했잖아.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이 보증금을 인수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트 2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1984년 전에는요, 여러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게 전세권이 유일했거든요. 근데 전세권 잘 안 해주거든요, 옛날 시대 때도. 그래서 전세 사기가 많았고, 그래서 1984년에 이 임차권 중에서도 대항력이라는 걸 만들어줬어요. 자, 여러분, 전세권은 어떻게 하면 전세권을 얻을 수 있어요? 방식이 어때요? 임대인과 동의를 얻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전세권은 우리 등기부에 있는 아까 권리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질문할게요. 전세권은 그래서 채권이었어요? 물건이었어요? 물건이죠. 그래서 임의경매를 바로 올릴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대항력이라는 임차권은 물건일까요? 채권일까요? 여러분이 대항력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입니다. 전입신고. 여러분이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 혹시 등기를 하나요? 등기를 안 하죠. 대신 뭘 써요? 임대차 계약할 때 뭘 써요? 임대차 계약서를 쓰죠. 그게 차용증이랑 같은 겁니다. 바로 채권입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은 돈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권리인가요? 임차인은 돈을 임대인한테 받을 권리이지 사실은 물건이 아니에요. 자, 그럼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돈을 못 받아 어떤 경매를 올려야 될까요? 임의경매 올릴 수 있나요? 아니죠. 맞습니다. 강제경매입니다. 아까 가압류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돈을 못 받았을 때 어떤 소송을 한댔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한 다음 그 다음 이제 그 사이에 가압류를 찍고 이제 나중에 승소 판결문이 나오면 그걸로 강제경매를 올린다 했잖아요. 임차인도 똑같습니다. 대항력 임대인이 돈을 안 주면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승소 판결문으로 강제경매를 올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세권은 물건이라서 임의경매를 올리는 놈이고 이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은 여러분 강제경매를 올리는 채권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 진짜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자, 집중하세요. 일반 매매에서 여러분 갭투자 우리 어떻게 해요? 갭투자. 매도자 물건에 예를 들어서 10억에 파는 거예요. 근데 전세가 6억이에요. 자, 우리가 갭투자를 한 대 쳤을 때 매수자는 어떤 식으로 매입을 할까요? 갭투자 할 때. 전세를 끼고 4억이란 돈을 매도자한테 주면서 매입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매매 계약서 어떻게 써요? 전세 6억은 승계한다라고 돼 있어요. 맞나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전세를 승계받았어요.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승계받아서 전세 바로 내쫓을 수 있어요? 전세입자? 못 내쫓죠. 그 다음에 전세입자가 나갈 때 우리 보증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자, 이건 뭐예요? 이 전세입자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항력이면 경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매매 상황에서의 이 전세입자는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매매로서 주인이 바뀌었죠? 주인이 바뀌어도 기존의 매도자와 맺었던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살고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바뀐 주인한테 돈을 받고 나가죠. 자, 이건 일반 매매에서의 대항력입니다. 자, 경매에서의 대항력은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의 6억의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껴 있습니다. 우리가 낙찰을 2억에 받았어요. 낙찰을. 이 부동산을 2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에 낙찰 받은 거예요? 사실은 8억에 받은 건데 먼저 2억을 주고 낙찰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살다가 나간다 하겠죠. 그때 우리가 6억을 주는 거예요. 맞죠? 이해됐나요? 한 번에 8억을 주고 산 게 아니라 먼저 2억을 법원에 내서 낙찰을 받습니다. 그럼 이 2억으로 막 배당이 되겠죠? 또 뭐 이상한 사람들한테 채권자들한테 배당이 되고 나중에 이 사람이 나갈 때 그때 6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8억이 바로 필요한 게 아니야, 낙찰을 받고. 일반 매매 대항력처럼 나중에 나갈 때 6억을 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6억을 인수하는 거죠. 사실요, 여러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낙찰을 받은 건요, 이런 표현을 누가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갭 투자랑 비슷한 거예요. 너무나 상큼한 표현 아닌가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우리가 낙찰을 받은 건 갭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낙찰을 받았던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낙찰받은 금액이랑 인수부증금을 합쳐서 시세보다 낮으면 되지. 맞죠? 자, 이것도 우리가 경매에 있어서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자,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매매에서의 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경매에서도 대항력의 조건들이 필요할 텐데 이 두 개가 같을까요? 좀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일반 매매에서의 대항력 조건, 유식한말로 대항력의 요건이라고 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 점유를 해야 된다. 이 두 개 말고 하나가 또 충족해야 돼. 바로 계약을 해야 된다. 그렇죠.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일반 매매에서의 대항력입니다. 자, 이때 일반 매매에서의 대항력에서 전입신고 날짜가 언제냐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전입신고 행위가 중요할까요? 일반 매매의 대항력의 요건, 계약, 전입, 점유. 이때 전입은 일자가 중요할까요? 그냥 한 게 중요할까요? 행위만 하면 됩니다.
그냥 전입신고를 하면 돼. 어떤 날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대항력의 요건을 갖춰서 일반 매매에서는 대항력을 갖춘 겁니다. 바로 대항력의 요건입니다. 여러분 갭 투자할 때도요, 이 세 개를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못 내쫓고 나중에 보증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 전입신고 행위, 그 다음에 살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중요하니까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입니다. 매매가 아니라 압류 공매도 포함입니다. 자, 이 경공매에서는 대항력의 요건 이 세 가지만 갖추면 될까요? 아니면 추가 조건이 필요할까요? 추가 조건이 필요합니다. 뭘까요, 그게? 경매에서는요, 입찰자도 보호해야 되지만 근저당권자도 보호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근저당권자가 보통 말소기준 권리죠. 말소기준 권리 뒤에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바로 대항력을 갖는다? 여러분 확정일자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대항력에. 이게 헷갈리니까 제가 오늘 딱 잡아줄 거예요. 확정일자는 아무 관련 없다.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근저당권자를 지키기 위해서 경매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저당권자인 즉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이 빨라야지만 그때 대항력을 살려줍니다. 경매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빠를 때만 대항력을 줍니다. 경매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이 뒤다? 그러면 근저당권자를 지켜주기 위해서 대항력을 없애버립니다. 아무리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뒤에 들어왔다면 대항력을 없애는 게 경매입니다. 생각보다 요거 헷갈려 합니다. 진짜 제일 중요한 건데. 대항력의 요건은 갖추었는데 전입일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는 늦었어. 이 경매 사건에서. 보증금은 받고 나갈 수 있나요? 보증금도 다 하나도 못 받나요? 대항력의 정의로만 생각해 볼게요.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빼고 생각해 봅시다. 못 받습니다. 미친 듯이 억울하지 않아요? 나는 대항력의 요건을 다 갖췄는데 전입일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하루 느리다는 이유로 첫 번째, 지금 바로 쫓겨나야 되고 두 번째, 돈을 한 푼도 못 받는 게 바로 경매에 있어서의 대항력입니다. 임차인 입장으로서는 기가 찰 오르시죠. 파트 2 통틀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의외로 헷갈립니다. 자, 여러분 이해됐나요, 이제?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고 전입일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빨라야 내가 계약기간, 이전 계약기간 동안 살고 보증금도 낙찰자한테 다 받고 나간다. 만약 대항력의 요건이 없거나 대항력의 요건이 없는데 전입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빨라도 대항력은 없죠.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점유를 안 하고 있어. 근데 전입일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대. 대항력 있나요? 여러분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었대. 임대차 계약서는 없었대. 근데 전입일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빨랐대. 대항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네 가지는요 엔드 조건이에요. 이 네 가지를 다 충족하고 있어야지만 경매, 압류 공매에서는 대항력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임차인 깨는 거 질문 많이 하셨던 대항력 요건 이 세 개를 깨면 가장 임차인이 깨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뒤에서 계속 연결됩니다. 자, 여러분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파트 1은 어디 있다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의 파트 1은 밑에입니다. 자, 지금 이 사건 파트 1에서 인수할 거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 위에 파트 2다. 파트 1, 2는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뭐 어디서 정한 게 아니라. 파트 2가 뭐에 대한 상황이었어요? 임차인 보증금.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매각물건 명세서의 핵심입니다. 경매 대항력의 조건 첫 번째, 전입일자 어디 있나요? 나와 있죠? 전입일자. 자, 그럼 어떤 걸 또 봐야 되나요? 계약이 있었는지, 점유하고 있는지. 여러분, 요건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거 좀 어려운데 생각해 보십시오. 계약이랑 점유는요, 우선 법원에서는 전입일자가 돼 있으면 돼 있다고 칩니다. 법원에서도요,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서가 있었는지 점유를 하고 있는지는 사실 조사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우선 법원에서는 전입신고가 돼 있다면 계약이나 점유가 되어 있다고 우선 봅니다. 알겠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법원에 이 사람 실제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 지금 안 살고 있어요. 이 사람 쫓아내야 돼요. 라고 말하려면 우리가 법원에 뭘 제출해야 될까요? 증빙 서류를 우리가 조사해서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내쫓으려면. 법원에서는 이렇게 전입신고 행위가 되어 있다면 계약이랑 점유는 우선 되어 있는 걸로 본다. 즉 전입신고 되어 있다면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걸로 우선 봅니다. 법원에서는. 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 이제 뭐 있었죠? 일반 매매 대항력과 다른 거. 어떤 조건이 있었죠? 제일 중요한 거. 전입신고 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돼 있냐 늦게 돼 있냐.
자, 그럼 전입일자를 아니까 말소기준권리 일자를 알아야 되네. 자, 여러분 매각물권명세서의 말소기준권리 일자가 어디 있나요? 최선순위 설정 일자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깔끔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매각물권명세서에서는 대항력이 있다 없다는 그냥 깔끔하게 어떻게 하면 된다? 전입신고 일자랑 최선순위 설정 일자만 비교하면 끝. 자, 최성무기 경매에서 대항력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이 파트 2에서 우리가 인수할 게 있나요 없나요? 이 사건에서는 인수할 게 전혀 없다. 끝. 매각물권 명세서로만 권리 분석이 가능합니다. 믿으세요. You can do it. Nice.